좀 서로 궁금하셨던 거나 이런 것들을 먼저 이야기 듣는 걸로부터 좀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창복 소장님부터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보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예, 그 먼저 맨 마지막에 지금 잔영이 남아 있는 아까 맨 마지막에 이제 어쨌든 이 지역 통화는 인천이라고 하는 광역 행정이 붙었고 또 자치구 단위의 약간 자율적 독립적 시스템도 갖고 그 밑에 상권 단위의 이게 대단히 중층적인 자기 완결적 구조가 복합적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다라는 점이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특성화도 하지만 규모 효과도 내는 그리고 조금 더 소비자에게 내지는 주민들이 공동체성을 체감할 수 있는 영역으로 화폐라고 하는 시스템이 기술이 생활로 들어오고 있다, 관계로 들어오고 있다 이런 느낌을 조금 받아서 되게 좀 의미 있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기하신 이제 그 체감의 영역이 주민자치회 영역으로까지 이제 약간 하나의 모델로 사업 모델이든 서비스 모델이든 활동의 모델이든 비즈니스 모델이든 이 부분이 저는 오히려 조금 관심이 이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푸드플랜 정책이랑 연계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이제 서울에 푸드플랜이라고 하면 이제 학교급식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공공급식에 이제 농촌 지역하고 도농 상생으로 해서 제공을 이제 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렇게 공공 시스템을 만든 이유는 공공시장이 일정하게 관계시장, 경제시장 이렇게 세 가지 시장이 있다고 했을 때 이 공공시장이 관계시장이라고 하는 공동체 시장에서의 힘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푸드플랜 정책을 수립했는데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 기존 생협 같은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정하게 그런 시장 접근성이 좀 거리가 멀다거나 대형 마트로의 이동이 멀다거나 이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로컬 푸드 내지는 그런 이제 친환경 먹거리 직매장 같은 것을 푸드 플랜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직매장을 설치하고 그 직매장은 단순히 이제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들 돌봄이라든지 어르신 돌봄이라든지 아이들 방과 후에 뭐 공부도 가르쳐 준다든가 또 저녁 시간에 이제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 이런 가정에서 저녁 식사를 아이들 챙기기 힘든데 어린이 식당 같은 것도 같이 이제 겸해서 커뮤니티 센터라고 하는 요즘 이제 정부가 얘기하는 생활의 SOC 같은 거를 설치한다. 그러면 그것을 주민자치회가 운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행안부가 주민자치회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제 법인격이 고유번호증 단체다 보니까 힘드니까 이제 사업실행법인이라고 해서 도시재생 지역에서 왜 마을관리 기업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만드는 것처럼 주민자치회가 지역에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실행법인으로 주민자치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도시지역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푸드플랜과 연계를 하든 커뮤니티 케어와 연계를 하든 그런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지역화폐 시스템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럼 그 지역사회 내에서 그런 그 농산물 직매장만 운영할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떤 배달 사업 같은 거를 겸할 수도 있고 또 그 동네에서 그렇게 형성되어져서 그분들이 상인들이 매출이 증가했을 때 일정하게 그런 매출 기여분을 지역의 공동체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어떤 공익적 활동까지도 매니징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동 단위에서 개별 기업이나 이런 데가 동을 위해서 일하기는 되게 어렵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 조직인 주민자치회가 그런 공익적 기능과 지역의 골목 경제를 전체적으로 지역을 관리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보니까 할 수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근무하는 그런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그런 비즈니스를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컬의 플랫폼을 누가 장악할 거냐라는 질문을 아까 해주셨는데
그것을 거기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어떻게 거기에 접근하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구체적인 방식으로 주민자치회가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네요. 네. 저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되게 흥미롭습니다. 다른 분들도 아마 궁금하신 게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서로 물어봐 주실 게 있을까요 혹시? 네네. 기왕 이제 지역화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저는 이 보면서 아까도 우리 말씀하셨지만 지역화폐는 법용성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제 지역화폐와 도시농업, 도시농업에 생산 먹거리를 지역화폐로 서로 이렇게 사고팔 수 있으니까 아주 굉장히 이 지역화폐는 법률성이 큰 그런 가능성이 큰 그런 영역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인천 서구의 사례를 쭉 보면서 그러니까 지역 내 경제 순환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은 또 지역화폐의 다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공동체성 회복이라는 것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좀 탑다운 방식이 아닌가 좀 더 적은 규모에서의 지역화폐의 다양한 실험도 또 좀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이제 그런 것처럼 좀 아쉬운 점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하나는 질문은 이게 이제 몇 차례 이 기부 서비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조금 궁금하거든요. 이 뭐 기부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을 될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 혹시 지역화폐 관련해서 더 물어보실 분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바로 답변하셔도 네. 그 약간 아쉽다고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한마디는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서구의 상인 조직들이 그 예전에 이제 그 공동체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한반네츠처럼 지금 한반네츠가 꽤 한 20년 됐거든요. 거기에 이제 가입돼 있는 회원들이 한 3천 가구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상품권으로 접근한 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지역화폐 탑다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카카오톡이 가입자가 1,000만 명, 2천만 명, 3천만 명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그 밑에 카카오 택시 만들고 카카오 뭐 만들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지역화폐는 그 1,000만 명, 3천만 명 뭐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용자를 만드는 역할로 보셔야지 이거를 탑다운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조금 이제 조금 다른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제 그런 망체계 위에서 지역의 소규모 공동체들이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또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플랫폼을 개방을 해줄 거냐 지역에서 일반 기업들은 안 해준다는 거죠.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는 그냥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서 그걸 해주는 거지 지역의 필요에 따라서 그거를 큐레이션을 안 해줘요. 그런데 이제 서구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운영 통제권을 민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 조직이 그런 기능을 요구하고 탑재시킬 수 있다. 자기들의 활동 방식에 따라서. 네, 그런 측면에서 일정하게 좀 다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두 번째 얘기하신 기부 서비스. 기부 서비스는 지금 여기 말씀드렸던 이제 서로 이음을 아까 충전을 하게 되면 10%뭐 내지는 이런 식의 이제 추가로 그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그런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개별 가맹 점주들이 나는 추가 할인을 더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캐시백이라고 하는 마일리지를 쌓아줘요. 그러면 그 현금으로 자기가 충전한 금액 말고 이 마일리지를 어디다 기부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짠 거예요. 그 마일리지도 이제 어쨌든 현금으로 왜냐하면 이제 정부 재정으로 준 거랑 할인을 이렇게 해준 어떤 그만큼의 비용이 적립되잖아요. 현금 실제로 이제 그 계좌에 그만큼의 현금이 충전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개개인들이 원하는 기부처에 기부하게끔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원하는 기부처를 많이 발굴하고 그 기부처의 내용들을 주민들한테 잘 알리는 거. 그리고 그 기부한 행위 자체를 뭐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준다든가 뭐 이런 식의 피드백 과정을 시스템을 짜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기술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사회 시스템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건 추가 마일리지를 기부한다 그러는데 추가 마일리지뿐만 아니라 기존의 캐시 그 상품권 자체를 기부할 수는 없나요? 뭐 그것까지 기부를 하게 할 수도 있겠죠. 본인이 원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원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확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술적으로 안 되는 건 없죠. 근데 그들이 그런 정책을 선택할 것인가,
그 문제가 있는 거지 기술적으로는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네. 네, 네. 질문이 있는데. 네. 또 다른 분들. 네. 제가 지역화폐는 이해도가 굉장히 낮아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그 지역 화폐가 예. 망이다 보니까 또 여기로 관심이 예. 또. 아니 그런데 어쨌든 자원순환의 다양한 지역 모델하고 결합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이해도가 높으면 좀 더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재사용 지역의 재사용 매장 재사용 뭐 이걸 좀 활성화 시킨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재사용 매장 같은 곳에서 지역 화폐 개념하고 그 망하고 연결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지역의 재사용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데 지역 화폐가 서로 결합되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저는 구체적으로 잘 안 떠오르는데 혹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이제 재활용 내지는 중고 물품을 이제 네. 거래하는 앱 중에 그 유명한 게 이제 당근마켓이잖아요. 당근마켓은 이제 거래하는 양자를 이제 연결만 시켜주고 결제 기능은 없어요. 현금을 주고받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그걸 아까 캐시백만 가지고 캐시백을 중고 거래를 전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그리고 그 거래의 장소성을 동네 카페라든지 예. 아까 보니까 이제 그 저기 뭐 어떤 지역 공동체의 그 노란색 그 이렇게 재활용 이런 것들 주고받을 수 있는 거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을 공동체의 거점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까 말씀 그 예시로 보여줬던 그런 것을 지역 공동체 공간에다가 놓고 온라인을 통해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근마켓은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그 당근마켓은 자체 그걸 운영하는 회사는 비즈니스 모델이 정확하게 없어요. 중고 거래를 서로 주고받는데 결제를 하는데 수수료를 뗀다거나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고 그렇다고 광고를 많이 실어주는 이런 기능도 아니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이 되게 취약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민간에서 우리가 지금 당근마켓 같은 걸 개발해서 운영한다 그러면 당장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근데 지금 현재 지역화폐 시스템을 공공이 만들어서 지역 공동체가 그렇게 활용하게끔 당근마켓 같은 기능이 다 거의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역 화폐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네. 지역의 주민들이 그 플랫폼에서 중고품을 거래할 수 있는 것까지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역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고 관계를 맺는 플랫폼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제 기능 그 중에 하나이라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중고 물품이나 아니면 그런 것을 거래하기 위한 관계를 할 때 관계망이라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거리에 사는 사람들과 익명적으로 안다고 하더라도 거래를 하려면 그런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거점 공간에 갖다 두면 그쪽에서 가져가고 그것에 대해서 캐시백으로 이렇게 이렇게 준다. 지역 화폐를 통해서 그 거래액을 전달해 준다. 이러면 굉장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게 제로 웨이스트 플랫폼을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것들이 저희 고민인데 제로 웨이스트 플랫폼만 구축했을 때 이게 너무 주제가 영역이 한정되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냐 이 고민인데 만약에 지역 화폐 같이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운영할 수 있는 지역 플랫폼이 있다면 거기에 그냥 한 영역으로 제로 웨이스트 플랫폼도 그쪽에 같이 접촉을 해서 같이 활용하면은 굉장히 시너지 효과. 그러니까 아까 다회용 용기 같은 걸로 온라인으로 구매해서 이렇게 배송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수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민 자체가 그런 그 뭐 농산물 진매장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배송 체계를 갖고 있으면 그 상품도 이곳을 통해서 배송을 해주고 그 용기를 다시 회수하는 시스템을 여기다 붙일 수 있다는 거죠. 일종의 이제 그런 식의 배송망과 물류 체계를 그런 것과 다 연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질문해도 되나요? 네. 저는 그 두 분께 조금 질문. 첫 번째 이제 그린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아까 그린 리모델링과 연관된 집수리 이 공급자들을 어떻게 양성해낼 거냐가 되게 중요한 과제다. 수요는 있는데 그랬을 때 그분들을 교육하고
관리하고 인증해서 시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행정에서는 관건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어렵다고만 말씀하셨는데 지금 너무 급한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을 들이고 어느 정도 공력을 집중하면 이 정도는 양성이 되기 때문에 매해 몇만 채 정도의 집수리를 동네 단위로 운영하는 데는 그러니까 그 캐파가 시간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해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죠.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기술력이 부족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업자들이 뭐 손기술이나 시공하는 그 뭐 숙련도 자체가 부족하지는 않은데 그런 걸 체계적으로 배우고 좀 정리해서 전달받을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단열 공사를 하면 어떤 재료를 어떻게 시공하고 어떻게 마감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거 보면 그냥 어깨너머로 배우고 선배 업자들한테 경험적으로 배운 거라 잘못된 시공 방법들이 많아요. 뭐 막 열반사 단열재를 벽에다 붙이고 바로 다른 단열재 막 붙이고 막 이런 상황들을 왜 이렇게 하세요 하고 물어보면 그냥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근데 그런 부분들을 교육이나 어떤 그 관리 체계로 유도를 하려면 이분들은 당장 이제 그 생업에 매달려 있는 분들이고 의무적으로 어떤 관리 대상에 있지를 않죠. 왜냐하면 면허를 갖고 있거나 그런 제도권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서울 가꿈주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분들한테 일종의 영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마중물을 던져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울 가꿈이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30억을 쓰고 올해 57억을 쓰고 내년에 80억을 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과정에 지역에서 한 뭐 1년에 이제 가꿈주택만 가지고 몇 억씩 매출을 만드는 이제 동네 업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가꿈주택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을 특화해서 지원을 할 테니 이 교육을 받아라.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 공사는 못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좀 관리 체계를 이제 하나씩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정책적으로 선택하고 결심할 문제 같아요. 만약에 이제 정책적으로 이거를 다소의 민원이 있더라도 하겠다라고 결정만 하면 뭐 사실 1, 2년 안에 이제 할 수 있는 일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예산이나 이제 실행의 한계 때문에 뭐 20가구, 30가구 가지고 이거를 뭐 어떤 정책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어쨌든 실증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진짜 큰 연구를 해봐라라고 이제 던지려고 올해 아까 이제 잠깐 보여드렸던 그런 시범 사업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결심하면 그 다음에는 풀릴 수 있는 거고, 이제 그 결심까지 어떻게 결심하기 위한 근거를 어떻게 이제 줄 거냐가 이제 뭐 저의 이제 고민이었던 거고요. 네, 하나 더 있는데 죄송합니다. 네, 자, 아닙니다. 그 폐기물에서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나 유통이나 이런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상에서의 기본 개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중에 생활 폐기물에 좀 관점 좁혀서 말씀드려 보면, 어쨌든 분리 배출이 잘 되어야 분리 수거가 되고 분리 처리가 될 텐데, 제 경험으로는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비닐이 분리 배출해도 분리 수거를 안 해가요. 그래서 비닐은 서울 갖고 나와서 버리거든요. 그래서 분리 수거가 원활하고 편리하게 주민의 입장에서 잘 돼야 되는데, 그동안 재활용 정거장이라든지 은평이라든지 성남에 몇 가지 사례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사례를 딱 지켜보실 때 실패한 것은 왜 실패했고, 이게 동네 단위로 딱 주민들이 믿고 쾌적하고 편리하게 분리수거 거점으로 잘 활용되려면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성공 요인이야.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을지. 결국은 주택가에서의 분리배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무수히 많이 시도된 사업들이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사업인데, 역사를 따져보면 한 2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무수히 많은 지역에서 시도되었지만 결국은 뚜렷한 성공 모델들을 만들어 내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몇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행정 자체가
이 주택가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뚜렷한 목표가 없어요. 단기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치중을 하다 보니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일부분에 그냥 이슈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단타성 사업에 집중을 하다 보니 전체적인 구조의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이 어려웠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재활용 정거장 사업이 행정 주도에 의해서 초기에 이슈화를 시키고 지속되면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활용 정거장 사업의 경우에는 그 주민들은 불편하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는 사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분리 배출의 그러니까 문전 배출 체계와 거점 배출 체계 두 가지가 그냥 그대로 쭉 유지되면서 어느 둘 중에 어느 문제도 하나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결국은 주민들이 자기 문제로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바닥에서부터 이끌어내는 과정들이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경우에는 굉장히 지역적으로 주택가 골목길이 좁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하기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울의 주택가에 맞는 모델들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문전 배출 체계를 정착시키는 게 그러니까 일단은 자꾸 골목 전봇대 밑으로 쓰레기가 쌓이는 것들을 일단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골목길에 쓰레기가 쌓이는 것을 막는 방식이 그 쌓이는 곳을 잡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쓰레기가 쌓이는 전봇대 밑에 화단을 갖다 놓으면 쓰레기가 쌓이는 지점이 딴 곳으로 옮겨가요. 그러니까 전봇대가 전봇대 밑으로 쓰레기가 쌓이는 근본적인 원인들을 차단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자꾸 쌓이는 곳만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업 대정적인 요법들을 썼던 것들이 결국은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이 왜 자꾸 전봇대로 쓰레기를 가져가는가라고 하는 원인들을 추적을 해서 그것들을 어쨌든 집 앞에 제대로 내놓게끔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차근차근 성과를 보이면서 주민들을 설득해가는 좀 중장기 로드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골목 어딘가에 모이는 게 아니라 집 앞에 개별 쓰레기를 모으게 하는 게 나름의 대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쓰레기 종량제의 원칙이 그거였는데 25년 동안 쓰레기 종량제를 운영하면서 25년 동안 서서히 망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고쳐야 되는데 자꾸 이건 손 안 대려고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르게 또 질문 서로 해보시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네. 질문보다 그 발제 내용이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신선한 내용들이어서 솔직히 궁금한 것보다 혼자 상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상한 내용을 이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굳이 이제 답변보다는 이제 좀 저도 이제 좀 제 생활을 돌이켜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이제 홍수열 소장님 얘기 들으면서 제가 어떤 쓰레기를 제일 많이 내놓는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주로 지금 이제 집 밖에 잘 안 나가잖아요. 더군다나 제가 그 요즘 많이 거론되는 장이동에 살고 있어서 집 밖이 그냥 두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택배를 받고 택배에서 나오는 그 포장재랄지 뭐 그 아이스팩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새벽 배송을 저는 처음에 이제 그 뭐 과도한 노동 막 이런 것 때문에 반대를 했었는데 쓰레기는 또 새벽 배송이 제일 안 나와요. 왜냐하면 바로 받을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배달되는 시간에 인접해서 받고 그다음에 근접한 거리에서 가져오고 그래서 뭐 아이스팩이나 이런 것도 최소한만 담겨 있고 그 포장 그러니까 뭐죠 박스도 계속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내놓으면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교환하는 개념이지 버리는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벽 배송이 이제 그 자체에 뭐 다른 이슈도 있긴 하겠지만 오늘 이슈가 그 키워드가 되는 근거리 그다음에 시간적으로도 그 격차를 줄이고 이런 식으로 쓰레기 문제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다고 하면 이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제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유통에
개선 같아요. 유통이 조금 더 근거리, 그 다음에 시간의 격차. 왜냐하면 시간이 벌어질수록 또 뭐 냉장식품, 냉동식품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뭐 많은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좀 유통 자체가 로컬 단위로 좀 이렇게 계속 변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좀 상상을 혼자서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숲과 그 먹거리 숲 얘기 들으면서는 제가 이제 아무래도 도시재생 영역에 있으니까 제일 이제 큰 고민이 공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서울의 저층 주거지나 어떤 주거지 주변에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시멘트나 아스팔트로 포장돼서 생태적인 환경이 전혀 조성이 안 되는 데가 제일 열악한 데가 이제 그 저층 주거지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제 고민을 해본 게 저층 주거지에서 어떻게 먹거리 숲을 조성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 보면 결국은 이제 그 골목에 몇 군데 빈집을 뭐 일종의 쉼터처럼 해서 그런 먹거리 숲이나 도시 쉼터를 좀 조성하는 방법은 어떨까 이제 그 서울에서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이렇게 상상력이 더 이상 나오지가 않는 것 같은 그런 고민이라 그쪽의 사례가 이제 조금 더 좀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지역 화폐는 제가 좀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화폐를 벗어날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인데 최근에 이제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서 그 구성원들 간에 제일 잦은 갈등, 일상적인 갈등을 보면 뭐냐면 누구는 어떤 활동을 하는데 페이를 받고 누구는 못 받아요. 그러면 이제 같이 뭔가를 움직이고 같이 기여를 하는데 누군가한테는 보상이 되고 누군가한테는 보상이 안 되는데 결국 지역 화폐나 공동체 화폐가 추구하는 거는 이걸 그냥 다 같이 누군가 뭔가 하는 거를 공유하려고 이제 했던 거 아닌가? 뭐 그러면 뭐 일종의 공동체 타임페이 뭐 해서 서로가 보상받지 못하는 뭐 일종의 가사노동을 페이로 보상받지 못하는 그런 것처럼 보상받지 못하는 뭔가를 보상하는 체계를 어떻게 이제 만들 건가? 아까서 이제 큰 플랫폼 하위에 뭐 이런저런 이제 뭐 시도들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실제로 좀 그런 공동체 로컬 단위의 공동체가 조금 더 서로 간에 이런저런 다양한 활동, 다양한 시도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뭐 인정페이 뭐 그런 시도들로 좀 나아가면 어떨까 뭐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뭐 짧은 시간이 아니라 거의 2시간 반 동안 여기 앉아 계셔가지고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슬슬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이렇게 약간 소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질문이 아니더라도 오늘 이 시간 다른 영역에 있는 어떤 개념부터 시작해서 현장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좀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 한 2~5분 정도 이야기를 듣고 슬슬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제가 이제 행정안전부 주민자치 이제 수석 컨설턴트로 활동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치분권 연구소가 지금 이 미래자치분권 연구소가 지금 개최하는 포럼이잖아요. 그리고 이 연구소는 제가 알기로는 시군구청장 그 협의회 그 관련 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놀라운 거는 중앙정부나 이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영어로 이 지방 지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 200개 정도 지표가 이렇게 통계로 모아져 있는데 그 중에서 그 개별 지자체에서 제대로 그 통계의 그 항목별 수치를 제대로 올린 거는 한 8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통계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다. 그거는 이제 통계청이 생산한 통계를 지자체 수준에서 생산을 못 하고 있고 분류를 그렇게 또 안 하고 있고 그리고 공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런 아이디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 사회가 그런 아이디어를 구현하는데 꼭 필요한 지역이냐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을 돌아다녀서 일일이 찾아보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런 통계가 나와야 되는데 더 놀라운 거는 행안부가 동주민자치회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하려고 하는데 읍면동 단위의 통계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그 보통 읍면동 단위에 예를 들어 기초생활 수급자 몇 명 있다 이런 정도 빼놓고 인구 몇 명이다 세대 몇 명이다 이런 통계 정도 수준이고 심지어 그 지역에 당뇨병 환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도 통계가 안 나와요. 그 동네에 있는 그 병원에 어떤 환자가
어떤 환자가 많이 담약았다는 나오는데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당뇨병 환자가 몇 명이냐 개인 정보가 모르더라도 그런 걸 알아야 거기에 맞는 지역사회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연구소에서 그런 통계를 어떻게 생산하고 만들지 그런 시스템에 대한 정책 제안부터 과학까지 찾아주시는 거네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예. 아이 뭐 동감합니다. 네, 진짜로 동감합니다. 이정국 선생님 뭐 네. 저는 이제 요새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정부의 그린 뉴딜에 대해서 좀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자원순환은 왜 그린 뉴딜이 안 들어갔냐 또 저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일단 자원순환이나 좀 이런 거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역 뉴딜로 가야지 정부 단위의 그린 뉴딜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을 접근을 할 때 국가 단위의 그린 뉴딜과 지역 단위에서의 그린 뉴딜을 좀 구분해서 지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게 저는 훨씬 더 그린 뉴딜의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게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단위에서의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지역 단위 그린 뉴딜에 대한 투자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는 게 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유정국 소장님. 네, 뭐 네. 제가 그러면은 네. 그 로컬 데이터에 대해서 너무 공감하고요. 시군구에서 진짜 데이터 없고 읍면동은 상상할 수도 없고 결국은 데이터를 누가 어떻게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이니셔티브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민간협치 백날 얘기하지만 주도권 행정이 있을 때 행정의 칸막이는 영원히 해결이 어렵다라고 보면 저는 민간에서 데이터를 많이 만지고 생산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정책 제안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시민 이니셔티브가 먹히는 거다라고 봤을 때 그야말로 로컬 데이터에 대한 진짜 깊은 고민 너무 공감을 하고 또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데이터를 모아야 되겠지만 민간이 데이터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더 지원할 것이냐를 좀 포괄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 박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 역시도 국가 간의 그린 뉴딜의 정책이 있고 지방 정부가 할 역할이 분명히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린 뉴딜은 정책 중에 하나의 의제가 아니고 또 정부가 자원 배분만 결정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로 지구촌의 인류가 모두가 한꺼번에 진짜로 긴박한 마음으로 참여하지 않으면은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참여가 대단히 중요한데 참여가 되려면 참여할 주민이 살고 있는 곳에서 손에 잡히는 곳에서 움직일 때 그 참여가 지속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의 실천 전략은 로컬 뉴딜이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너무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토론에도 그런 로컬에서 해볼 수 있는 그린 뉴딜 전략이 구체적으로 뭐냐를 조금 좀 체감적으로 만져보기 위한 토론이기 때문에 아마 이 논의는 저희 연구소에서 좀 지속적으로 쥐고 더 구체화하는 쪽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끝으로 시민 참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동안 10년 동안 시민들은 많이 참여했습니다. 행정이 많이 돕기도 하고 부추기기도 하고 또 행정이 시달리기도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많은 시민들이 등장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끼리끼리 등장했습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관심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제는 친하고 관심이 맞는 사람들끼리가 아니라 뜻도 마음도 맞지 않는 동네 지역사회 문제를 놓고 그동안 함께 해왔던 경험들이 더 깊어지지 않으면은 문제 해결도 못하고 또 이 관계도 지속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마침이라는 표현이 너무 그렇긴 합니다만 코로나가 저는 우리들에게 많은 숙제를 던지고 코로나가 열일하고 있다.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해주고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코로나를 통해서 재난사회에 대한 체감을 하니까 진짜로 그동안 10년 동안 많은 사람들끼리 훈련한 협업의 경험들을 지역사회로 동네를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방식으로 좀 진화하지 않으면 진짜로 절박한 이 상황을 좀 견디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새로운 지역사회에서의 시민활동에 조금 전환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이창훈 소장님은 끝으로 이야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하여튼 오늘 뭐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한 자리에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요. 그리고 로컬 뉴딜이라는 새로운 뭐 컨셉인데 이것에서 다시 생각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들으면서 이 로컬 뉴딜이 세계 육수 있지 않습니까? 탄소 제로, 불평등 완화, 일자리 상당히 중요한 핵심만 모이는 것인데 저는 여기에서 하나 더 제가 생각이 난 것이 이제 일자리도 좋지만은 일거리도 많이 만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거리가 많아지면 일자리도 많아질 거다. 일거리라는 거는 소득으로 연결 안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주부가 집에서 하는 일은 일거리죠. 그 돈을 안 주잖아요. 그러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가치가 있는 걸 생각하거든요. 그 오늘 우리가 했던 많은 이야기들, 지역 화폐니, 순환 폐기물이니, 먹거리 수업 이런 것이 다 일거리와 연결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일거리들이 만들어지면 거기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고 그것이 로컬 뉴딜로 이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뭐 최근에 어쨌든 산업이 막 변화하면서 어떤 직장 개념의 일자리로 계속 무언가를 산업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유효한가 이런 질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 저도 어쨌건 이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청년 지방의원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뭐 불평등 이야기도 다루고 기본소득 이야기도 다뤘지만 저희가 쓰레기 이야기를 다뤘었거든요. 근데 정말 관심이 높았어요. 그건 제가 생각할 때 어떤 것이냐면 어쨌건 이게 담론적 수준에서 다퉈야 될 것도 있지만 삶의 문제에서 다루는 것이 주는 힘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을 청년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다뤄갈까, 다뤄야 될 필요는 느껴지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 좀 막연하거나 어려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 뭐 쓰레기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주택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지역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먼저 고민해 주시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좀 되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고 싶고 다음에 또 더 다른 기회가 있으면 또 찾아뵙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는 이렇게 마쳐도 될까요? 네, 그러면 그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이 카메라 뒤에 있는 분들까지 고생하셨다고 하면서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